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2022년 빅픽처를 그려드리면서 내년 경제 이렇게 흘러가겠다. 2022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에너지 대전환이나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거대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요. 새해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의 시그니처 영상이니만큼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에 힘입어서 즐겁게 정말 말 그대로 즐기면서 유튜브라는 것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하고 또 새해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빅픽처를 그려드렸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역시 23년 빅픽처 어떤 그림일 것이다 라는 그 큰 그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집은 어느 동네에 위치해 있는 그림입니까? 마치 산속에 있는 집의 모습 같다라고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집은 이렇게 호숫가에 놓여져 있는 집입니다. 우리가 범위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어디만을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의사결정은 전혀 달리 전개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죠. 코끼리 뒷다리를 잡고 있으면 코끼리 전체가 안 보인다. 마치 뒷다리, 그 기둥처럼 생긴 그 뒷다리가 코끼리의 모습일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사실은 우리는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수십 마리의 코끼리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범위를 너무 한정하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이 잘못되는 그 경향성, 그것을 우리는 narrow framing, 범위 한정 성향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편협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일부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23년 경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23년 경제를 살아갈 경제 주체로서 23년의 모습은 정말 어떠한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인문학적으로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죠. 마치 그냥 경제를 보지 않고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가,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꿈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보고 자란 게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나는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꿈을 그리고 꿈을 실현해 나가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물 밖을 나와야 되겠죠. 같은 말입니다.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을 나옴으로써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범위를 크게 잡고 제대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큰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 첫 번째 칼럼으로서, 물론 이제 지난주에 나온 칼럼이지만 23년 관통할 4대 지표, 결국 물가, 국제유가, 금리, 달러, 이 네 가지 지표가 우리 한국 경제든 세계 경제든 22년 한 해 크게 혼란을 가져다 줬던 것처럼 이 네 가지 23년을 관통할 지표들이 어떤 향방을 가질지를 들여다보고, 물가는 어떻게 될지,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지, 금리, 환율은 어떻게 될지를 먼저 방향성을 크게 그려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스탠스로 움직여야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3년 빅픽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2023년에는 그럼 물가는 잡힐 것인가? 이 질문이죠. 먼저 미국 물가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2년 내내 이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그래도 6월에 9.1% 정점을 찍고 산을 그리고 충분히 내려온 모습이다. 12월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있겠지만 어쨌든 정점 찍고 많이 떨어졌구나. 다만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진 건 맞지만 물가가 잡힌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22년 연내 물가만 보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전체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이 기준선이 뭘까요? 제가 그토록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2%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가? 이 물가 상승률 레벨이 정점 찍고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 정점인 게 확실합니다. 다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물가는 안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23년 한 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그 추이는 상반기가 약 5%대, 하반기가 약 4%대. 그래서 23년 미국 경제도 물가가 온전히 잡히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정점론에는 동의하고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적인 목표하는 물가까지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좀 와볼게요. 한국의 이 물가 상승률 추이와 동시에 또 경제 성장률 추이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숫자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임을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23년 상반기 한국 물가 상승률은 4.2%로 굉장히 높은 물가가 아직도 유지되고 23년 하반기 3%대로 하향 안정화되는 건 확실하지만 여전히 2%라는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도 내다보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그 물가 수준이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2% 기준선에 곱하기 2, 4%를 상회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의에 부합하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GDP 증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한 해도 어려웠지만 23년 GDP 증가율은 더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나 23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통합했을 때 한국은행은 23년 경제성장률을 1.7%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7% 중에서도 상반기는 유독 어렵고 하반기에 들어서야 이제 서서히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3% 상반기 경제성장률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2%라는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또 1.5%도 채 안 되는 그런 성장률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23년 상반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제 23년 경제전망서에 담겨있는 첫 번째 문구죠. 그 문구에 부합하는 경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물가도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위 인플레이션 경제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이고 저물가인데 성장세도 그렇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그러면 소위 디플레이션 경제. 그런데 이 물가는 치솟는데 여지까지 물가는 치솟잖아요. 근데 23년 상반기에는 경제는 말 그대로 침체다. 저성장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23년 상반기 경제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경제 국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근래 경제 역사상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기 침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게 23년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된다. 물론 상반기 중에 정말 물가 안정 노력을 집중해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고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 반등할 거라고 한다면 이게 소위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그런 징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반기 반등에 돌입하지 못하고 더 하향 안정화되고 물가는 잡히지 않은 채로 여전히 23년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처할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역시 23년 안에 국제 유가는 다시 오를 것인가? 22년 2분기에 국제 유가가 뭐 WTI든 브렌트유든 100달러를 초과하면서 엄청난 고물가를 야기한 배경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치닫게 될까 걱정이 되고, 만약에 국제 유가가 안 잡히고 23년 안에 다시 높은 국제 유가세로 전환이 된다. 그렇다면 이 물가 문제, 물가 정점 찍었다라는 이 말이 취소되는 형국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는 국내외 각종 국가들의 그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다시 오를까, 이것은 굉장히 긴장감 가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늘상 보여드리고 있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국제 유가 전망을 보시면 역시 똑같습니다. 22년 2분기가 정점이고요. 국제 유가는 22년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3년 1분기에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다가 23년 2분기를 기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흐름이다. 어쨌든 23년 1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 세계 경제가 처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 원유 선물 가격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제가 이미 오펙 플러스에 대해서 다뤄드렸죠. 그 영상에서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산 합의에 도출했지만 그 감산 합의 의사결정 그 자체가 경기 침체로부터 나오는 원유 수요 급감만큼을 방어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아무리 감산해도 원유 수요 급감,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 현상을 상쇄시킬 만큼은 아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원유 감산 합의에 도출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 중동 국가들도 어려워요. 이 중동 국가의 주된 수입처가 원유 파는 건데,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원유 매출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원유를 더 많이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원유 가격이 떨어질수록 원유를 더 많이 팔아야 그나마 쉽게 말하면 그 나라 경제, 살림살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산 합의를 도출했을지라도 감산 이행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감산 합의 이행과 무관하게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 급감, 이게 더 큰 숙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22년 1분기 이후 아주 완만하게 반등은 할지 몰라도 다시 고점을 향해 고점을 갱신할 만큼의 그런 국제 유가의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곧 물가 정점론 그리고 국제 유가 정점론이네요. 그러면 물가 정점 찍었고 국제 유가 정점 찍었으니까 그럼 물가는 이 정도 높게 유지한 기준금리 가지고는 충분히 안정화 기로에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인상할 필요가 없겠네 하는 게 뭡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같은 겁니다. 그죠? 물가 정점론, 국제 유가 정점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이게 다 론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10월쯤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네. 10월쯤에 미국 물가 6월이 정점일 거야. 나는 거의 확신해. 이게 정점론인 거죠. 론인데 이제 12월, 1월 들어서 뭐가 되는 거야? 론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물가 정점 맞아. 국제 유가 정점 맞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죠? 12월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만 4번 하다가 빅 스텝으로 전환했잖아요. 이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빅 스텝을 단행하다가 3.25%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했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으니까 론자가 빠지는 거죠.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23년 2분기까지는 아직도 인상할 기조가 남아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일 뿐이지 베이비 스텝이나 빅 스텝 이 정도 속도로 속도를 조절해 갈 것이지 금리 인하는 아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자이언트를 다시 반복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인 것이죠. 어쨌거나 23년에는 기준금리가 더 상향 조정되는 인상되는 기조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은 여전히 가중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가계대출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또 일반 신용대출이 있고 또 특별히 5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소액대출 금리가 가장 높죠. 이 소액대출 금리가 7.37%로 평균 소액대출 금리가 이 정도라면 상단은 이미 8%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추이가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23년에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코픽스 추이죠. 이 코픽스는요, 은행연합회에서 우리나라 8대 은행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물어보고 잔액 기준으로 물어보고 뭐 신잔액 기준으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은행들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자꾸 부담이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그죠?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한테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쓰는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그게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면 이 시중은행들은 더 추가적인 금리를 반영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출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코픽스는 그 자금 조달 비용을, 그 부담을 감안한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계속 오르죠. 가장 이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 값이 12월에도 더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마치 앞으로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이 선행지표 성격이 있어요. 그럼 12월은 11월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2월 코픽스가 또 올라가면 그러면 23년 1월에는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이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 있다. 결국 우리들의 이자 상환 부담은 계속 가중될 여지가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지표가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물가 정점론, 그죠? 정점 찍었죠. 그리고 국제유가 정점론, 정점 맞아, 정점 찍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결국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율 정점론이 됩니다. 미국이나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죠.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야 하는 지점 10월에 역시 우리나라 원화의 이 대미달러 환율도 1440원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그 밖의 국가들, 특히 이제 이 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요국들이 있죠. 기축통화국들, 그러니까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유로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이런 나머지 통화와 달러와의 교환 비율이 달러 인덱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추격전을 벌이죠. 왜요? 뒤늦게 높은 물가를 만난 거예요. 22년 10월, 11월에 이 유로존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더 높은 물가, 미국은 9.1%를 찍었는데 영국, 유로존 같은 나라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를 넘는 더 높은 고물가를 뒤늦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강달러가 약세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강달러의 약세화는 23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러화가 약달러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변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이변, 뭐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뭐 시스템 리스크가 부상한다거나 뭐 전쟁이나 뭐 코로나19급의 다른 대재앙이 올 경우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주된 요인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의 약세화가 진전된다. 약세화는 지금과 같은 이 1,100원, 1,200원대의 이런 강달러 기조, 이런 달러 환율의 기조는 나름 유지되는 흐름,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약달러로 전환되지는 않겠다. 뭐 1,000원이 깨진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곧 돈의 가치고 미국 달러 가치는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킹달러로 귀환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약달러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겠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쨌든 환율도 정점 찍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적절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3년 경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변수들이 나름 긍정적으로는 가지만 안도할 만큼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시죠? 정리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물가는요, 네, 물가는 정점 찍은 거, 안도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죠.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국제 유가도 역시 2분기 고점을 다시 갱신하진 않겠지만 22년 말 23년 1분기 그때 국제 유가보다는 좀 오르기 때문에 불안감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교차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들어갔지만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겠다. 역시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거죠. 어쨌든 기준금리 레벨 자체는 올라간다라는 그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또 강달러 기조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약달러로 전환되진 않는다. 나름의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이런 흐름은 결국 Great Recession, 세계 경기의 침체 국면을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리세션은 거의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글로벌 리세션이 inevitable,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는 일, 그냥 필수적이다. 리세션은 받아들여질 만한 일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리세션은 고물가, 고금리, 22년 한 해 그 충격에 역풍을 받는 해, 그래서 높아진 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도저히 새로운 사업 못하겠다, 도저히 신규 채용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의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리세션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여러분들도 느끼셨듯이 테슬라 2020년, 21년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 기업이 시가총액이 막 쪼그라들고 있죠. 주가가 막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20년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경영을 줄여나가는 결정, 생산 설비 용량이라든가 사업 계획 축소라든가 또 인원 감축들을 다 하나같이 발표하는 모습이죠. 소위 유동성 장세일 때, 유동성이 막 주식시장에 몰려 들어올 때 기대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기대니까 미래 가치에 투자하니까 이런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유동성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장세는 먼저 이런 종목에서부터 빠져나오는 흐름이겠다.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참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국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실물 경제적 그 특징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짧게 23년 경제 어떨까? 이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면,
이어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를 계속 꾸준히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해보고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다시 한번 감사했고요. 23년 새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